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바로 조르주 바타요의 에로티즘의 역사입니다. 이 책 제목만 보면 좀 뭐랄까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입에 올리기 꺼려하고 좀 불편해하는 바로 그 에로티즘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말 대담하고 도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절대 성에 대한 무슨 지침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무언가에 강하게 끌리는 동시에 또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금기와 위반의 심리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서로 부딪히는 근본적인 에너지들의 충돌. 바로 그게 이 책의 진짜 주제입니다. 바타요는 이 에로티즘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 문명, 우리의 이성, 그 뿌리 자체를 아주 세차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책의 서두를 여는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무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입니다. 성적인 행위나 우리 몸의 그 부위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추한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종족을 이어갈 수 있는 건 뭐 얼굴이 아름답고 여러 장식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지점,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어떤 것에 그토록 미친 듯이 끌리면서 동시에 그걸 또 혐오하고 추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감정, 이 모순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바타유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바타유가 이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언어의 실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순간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그 순간의 감동이나 깊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마치 언어한테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바타유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위대한 신비주의자들이나 느낄 법한 그런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한다고 말해요. 뭐랄까,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눈부시게 찬란한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그런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고 심오한 순간을 경험해놓고도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혹은 스스로 되뇌일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어리석고 저속하고 평범한 단어들로 그 경험을 격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에로티즘에 관해서는 이게 더 심해져요. 우리는 에로티즘을 마주할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도망쳐 버리는데요. 한쪽에서는 그건 그냥 추잡하고 더러운 거야 이러면서 아예 경멸해 버리거나 반대쪽에서는 뭐 어때 자연스러운 건데 더러운 게 어딨어 하면서 그 복잡하고 위험한 본질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근데 바타유가 보기엔 이 둘 다 똑같아요. 결국 그 강렬하고 심오한 경험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그저 텅 비어버린 생각, 사유의 공허함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워버리는 비겁한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타유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삶의 가장 강렬한 순간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기쁨이나 환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극심한 공포나 죽음의 순간까지도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이 과연 그 엄청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타유는 기존의 철학이나 과학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삶의 그 어떤 어두운 영역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엄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사유체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타유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걸 쓸모가 있냐 없냐,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 잣대 하나로만 재단하려는 아주 폭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바타유는 이걸 유용한 것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의 완전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바타유는 노예적 인간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노예라는 거죠. 이 노예적 인간은요, 자기 삶에서 유용하지 않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눈을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목적 없는 놀이나
비생산적인 예술활동 같은 것들이요. 오로지 쓸모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바타유는 바로 이 노예적 인간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파타유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해요. 우리의 생각이 유용한 목적에만 복종하게 되는 것. 이걸 그는 사유의 노예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인류가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룬 건 맞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타유의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바로 인류의 괴물 같은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력을 손에 쥐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한들 모든 것을 쓸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이 노예적 인간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인간다움, 삶의 진짜 의미 같은 것들이 완전히 파산해 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건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표를 보면 바타뉴의 생각이 더 명확해져요. 그는 과거의 세계와 지금의 노예적 세계를 비교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옛날 세상도 물론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구석이 많았죠. 하지만 적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모든 걸 쓸모에 종속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낭비도 있었고 광기도 있었고 비효율적인 축제 같은 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노예적 세계에는 어떤가요? 모두의 이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바타뉴가 보기엔 이건 마치 빈틈 하나 없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불안전하기에 오히려 더욱 해롭다는 이 역설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숨막힐 정도로 완벽해서 오히려 더 파괴적이라는 것. 이게 바타뉴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숨 막히는 유용성의 감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타유는 그 대안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냅니다. 바로 에로티즘에서요. 그에게 에로티즘은 자손을 낳기 위한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그 어떤 목적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터져나오는 에너지의 분출. 그는 이걸 주권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타유는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에 따져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쓸모로만 평가하는 세상에서 쓸모 없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이 쓸모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쓸모가 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시스템의 언어를 써서 시스템 자체를 비판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동물적인 성, 섹수얼리티와 인간적인 에로티즘을 나누는 건데요. 성은 뭐랄까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아주 유용한 목적을 가진 생물학적인 기능이죠. 무언가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로티즘은 달라요. 에로티즘은 그 모든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로 그냥 폭발하는 에너지예요. 아무 것에도 기여하지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바타유는 바로 이 쓸모없음이야말로 에로티즘을 가장 에로티즘답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경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타유 철학의 또 다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소모인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소비와는 좀 달라요. 생산이나 이익 같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를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려한 축제나 사치, 예술활동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에로티즘이나 전쟁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이걸 해서 뭐가 남나 하는 유용성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 소모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게 바타유의 생각입니다. 바타유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어떤 사회든 생산활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쓰고 남는 에너지, 즉 과잉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축제나 예술, 에로티즘처럼 비생산적인 소모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쟁과 같은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소모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파국을 막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바타유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본질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인간답다는 걸 뭔가 일관되고 순수하고 고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타유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에게 인간다움이란 성스러움과 더러움,
강렬한 매혹과 끔찍한 혐오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모순된 감정들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격렬한 대립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타유가 에로티즘을 무조건 좋다고 옹호하거나 찬양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도덕적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지도 제작자처럼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모순적인 반응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에로티즘을 둘러싼 거대한 모순의 핵심입니다. 바타유에 따르면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건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 특히 아무런 거리낌 없는 성적인 본능을 금지하고 혐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금지와 혐오가 성적인 것에 아주 강력하고 매혹적인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하지 마라, 더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어둡고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미친 듯이 끌린다는 겁니다. 매혹과 혐오, 순수함과 더러움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거죠. 바타유의 이 결론은 정말 우리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감탄해야 할 것은 어떤 완벽한 미덕이나 흠없는 일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격렬한 대립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우리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순이 사라지는 날, 인류 역시 더 이상 지금의 인류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바타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런 모순이 우리 사회 전체, 심지어는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마치 낮의 나와 밤의 나, 회사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처럼 서로 다른 자아들이 두꺼운 벽을 사이에 두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타유가 드는 이 예시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대는 자기 딸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온화한 아버지예요. 모든 섬세한 규칙을 지키는 천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온갖 추악한 욕망이 들끓는 장소에서 방탕하게 뒹구는 골수 돼지가 되는 거죠. 바타유는 이 두 세계가 서로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니,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쪽 세계의 질서가 다른 쪽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만 아주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리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망각 혹은 무지입니다. 말 그대로 뚫을 수 없는 무지의 벽이 이 세계들을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온화한 아버지는 자기가 밤에 어떤 더러운 개인이었는지 기억 자체를 못해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방탕한 남자 역시 낮에 그 도덕적인 자신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화로울 땐 누구보다 선량했던 농부가 전장터에 나가서는 끔찍한 고문자가 되는 경우 여기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타유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그 도구, 즉 이성적이고 일관된 사유, 그 자체가 이 분리된 세계들 중 하나는 아닐까? 하고요. 질서정연하고 명료한 걸 추구하는 사유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에로티즘처럼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른바 저주받은 영역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배제하고 무시하고 경멸할 뿐이라는 거죠. 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요, 자기가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진심으로 끌어안지 못해요. 바타유의 비유가 정말 절묘한데 마치 의사가 안전거리를 딱 확보하고 질병을 관찰하고 분석하듯이 이 사유라는 것도 저 저주받은 영역들을 외부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면서 관찰할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안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함께 젖어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모아서 바타유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모든 분열과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삶과 사유를 하나로 통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는 바타유가 넘어서고 싶었던 세계와 그가 꿈꿨던 세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사유의 세계는 어떤가요? 금기와 쓸모의 논리에 갇혀서 무성적이고 평면적이고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에로티즘의 세계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전체와 연결되는 관능적이고 주권적인 세계입니다. 바타유에게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우리 삶의 두 개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유의 진짜 목적이 삶을 저 멀리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분석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함께 길을 잃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바타유가 평생 추구했던 자신의 탐구 대상만큼이나 격렬하고 위험한 사유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목적은 우주가 정신 속에 비치는 것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으며 정신 또한 에로티즘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 우리의 정신은 우주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결코 에로티즘이라는 격렬한 경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수많은 벽들을 허물고 이성과 에로티즘이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타유의 진짜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에로티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동물의 세계와 우리를 근본적으로 가르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자,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에로티즘, 이 복잡하고 내밀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내면의 경험이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생식 본능, 즉 성생활과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보세요. 동물들도 짝짓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린 그걸 보면서 에로틱하다고 하지는 않죠. 그럼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책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바타유는 정말 뜻밖의 열쇠를 하나 꺼내 듭니다. 바로 근친상간 금지라는 인류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아주 이상하고 강력한 규칙이죠. 왜 하필 이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기존의 낡은 설명들이 왜 실패했는지 짚어보고 그 다음 인류학의 거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가져온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타유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금지와 위반이라는 철학으로 종합해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타유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에로티즘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데 볼 것 없이 바로 이 근친상간 금지라는 규칙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요.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에게 성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직접적인 생물학적 충동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어떤 복잡한 규칙도 없죠. 그냥 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성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는 그걸 에로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육체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거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에 가깝습니다. 이건 해도 되는가 저건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온갖 규칙과 금지, 판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바로 그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마음까지 포함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신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이런 인간만의 정신적인 성생활이 만들어낸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체, 즉 벌거벗은 몸. 동물에게는 그냥 털이 있고 없는 상태일 뿐이지만 인간에게 나체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매혹과 유혹의 상징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개념이죠. 근친상간 금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순결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강력한 에로틱한 가치를 갖게 되는 역설까지 나타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과 가치들은 인류가 자연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건 안 돼라는 규칙을 부과하기 시작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탄생한 겁니다. 바타유는 여기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통찰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되게 한 규칙,
도발처럼 보일 정도로 자의적인 규칙이며 근친상간의 금지는 바로 그 전형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 하필 근친상간을 금지했을까? 그 이유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자의적이고 마치 일부러 도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합리적인 선언을 통해 인류는 우리는 더 이상 자연 법칙만 따르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규칙을 따르는 문화적인 존재다. 라고 선포한 셈이죠. 자연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바로 이 금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타유가 레비스트로스의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면서 왜 이전의 설명들은 이 근친상간 금지라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는지 그 한계들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가지 그럴듯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우생학적 이론, 그러니까 근친혼을 하면 유전적으로 안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금지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현대 유전학이 밝혀낸 지식인데 수천 년 전 원시사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그냥 현대인의 생각을 과거에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두 번째는 본능적 이론입니다.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근친상간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라면 굳이 사회 전체가 나서서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소리치면서 법과 규칙으로 강력하게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규칙이라는 건 그걸 어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듀르켐 같은 사회학자들이 말한 사회학적 이론도 있었지만 특정 시족의 피를 섞지 않으려는 금기 같은 건데 이것만으로는 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이렇게 보편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내놓은 아주 유명한 신화도 있어요. 태초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들을 차지했다는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원 신화요. 하지만 바타유는 이건 역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금지,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정신에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힘을 묻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끔찍한 일은 문화 속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가 언제나 그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금지된 행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환상처럼 우리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금지가 오히려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꽉 막혀있던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루스입니다. 그는 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렸어요. 레비스트루스는 아주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현상에 주목했어요. 많은 원시사회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왜 어떤 사촌하고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근친상간 취급을 받는데 다른 어떤 사촌하고는 오히려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권장까지 하는 걸까요? 유전적으로는 똑같은 사촌인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평행사촌과 교차사촌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평행사촌은 부모님들의 성별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형제, 즉 큰아버지나 삼촌의 자녀들, 또는 나의 어머니의 자매, 이모의 자녀들이죠. 교차사촌은 반대로 부모님들의 성별이 다른 경우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자매, 즉 고모의 자녀들이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의 자녀들이 바로 교차사촌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레비스트러스가 파고든 거대한 미스테리가 드러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문화에서 평행사촌은 거의 친형제나 친자매처럼 취급돼서 결혼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근친상간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교차사촌과의 결혼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장 바람직한 결혼으로 강력하게 추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피가 섞인 정도는 완전히 똑같은데도 말이에요.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규칙 뒤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레비스트러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을 완전히 전환합니다. 이 금지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막는 소극적인 장치가 아니구나. 오히려 정반대로 무언가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회적 엔진이구나.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나 누이의 성적 사용에 대한 금지는 그 딸이나 누이를 다른 남자에게 주도록 강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딸이나 누이를 내가 가질 수 없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그녀를 다른 집안의 남자에게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들에게 내 누이를 줬으니 나도 그들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할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증여의 규칙입니다. 근친상간 금지는 사실 금지가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사회 집단 사이에 동맹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교환의 규칙이었던 겁니다. 이 책에서 바타유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요. 한 남자가 자기 딸과 결혼하는 건 마치 아주 귀하고 비싼 샴페인을 손님들하고 나눠 마시지 않고 자기 방에 숨어서 혼자 홀짝 다 마셔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원래 샴페인은 뭐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함께 터뜨리는 거잖아요. 즉, 여성은 한 집안에서 사적으로 소비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고 사회 전체의 생명력을 순환시키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이 선물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이기적인 행위인 거죠. 자, 이 교환의 논리를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포기입니다. 나는 내 가족의 여성을 가질 수 없다는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증여. 그래서 나는 내 누이를 당신, 즉 다른 집안의 남자에게 선물로 줍니다. 셋째, 수령.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제 당신의 누이를 내 아내로 맞이할 권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동맹. 이 교환을 통해 우리 두 집안은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강력한 동맹 관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성은 한 가족 내부의 사적인 욕망의 대상에서 가족과 가족을 잇는 공적인 관계의 매개체로 그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바타요는 메비스트로스가 밝혀낸 이 눈부신 사회적 논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맞다. 정말 천재적인 발견이다. 하지만 바타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이 설명이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금지가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의 실존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두 사람의 관점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레비스트로스는 금기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성을 교환해서 사회적 동맹을 만드는 메커니즘, 그 결과로 문화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타유는 금기의 실존적 의미에 집중합니다.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싶은 위반의 가능성이 생겨나고 바로 이 금지와 위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에로티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한 명은 사회의 탄생을, 다른 한 명은 욕망의 탄생을 설명한 셈이죠. 바타유에게 금지는 단순히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에로티즘 그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조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바타유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에로티즘의 탄생 과정입니다.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 동물의 충동이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의미도 없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성적 욕구죠. 2단계, 금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대한 규칙이 이 충동 앞에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벽은 그냥 돌담 같은 게 아니라 어기면 큰일 날 것 같은 공포와 신성함을 동반하는 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위반입니다. 이 신성하고 두려운 규칙을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바로 이 행위가 단순한 동물적 짝짓기가 아니라 강력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에로티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규칙을 깨뜨리는 그 짜릿함, 그 위험함, 그 의미심장함이야말로 동물 세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인간만이 경험하는 내면의 폭풍인 거죠. 바타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지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에로티즘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역설적이죠. 금지를 존중해야 에로티즘이 있다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금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어겨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에로틱한 행위겠어요. 그냥 규칙 위반일 뿐이죠. 바로 그 금지가 신성하고 두렵고 중요하다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가 짜릿하고 매혹적인 에로티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에로틱한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이 둘은 서로를 붙들고 있는 샴쌍둥이 같은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인간 에로티즘의 심장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모아봅시다. 결국 근친상간 금지라는 이 하나의 규칙이 뭘 해냈다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결혼의 규칙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를 만들었고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에로티즘이라는 새로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지야말로 동물이 인간으로 넘어오는 인류를 창조한 결정적인 순간, 거의 빅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타유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동물이다. 정말 멋진 정의 아닌가요? 동물은 자연이 준 환경과 본능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외부 자연을 깎고 다듬고 바꿔서 자신에게 맞게 변형시키죠. 그리고 금지를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동물적 본성을 부정하고 억누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창조하는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그 아니오라는 선언, 즉각적이고 동물적인 욕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이제 인간 사이에는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존중과 질서가 생겨났죠. 성적인 욕망이 지배하지 않는 인간적인 공간, 즉 가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동물적인 폭력은 이제 금지를 깨뜨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위반 행위로 변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규칙과 의미로 가득 찬 인간 세계의 토대가 된 겁니다. 바타유의 이 문장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아주 강렬하게 요약합니다. 존중은 폭력의 우회로이다. 금지가 성적인 폭력성을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대신 그 폭력적인 힘이 곧장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존중이라는 질서의 세계로 빙 둘러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 잡힌 세계 안으로 그 폭력성이 다시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반이죠. 그래서 위반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질서를 뒤흔드는 심오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이탈하는 위반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연을 향해 아니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이 부정의 행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통찰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인류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거대한 금기가 과연 근친상간뿐이었을까요? 우리의 인간됨을 구성하고 또 다른 형태의 에로티즘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금지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타유의 깊은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장으로 계속됩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책 에로티즘. 오늘은 인간과 동물을 아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금기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지 가장 강력한 금기인 근친상간의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인간의 문화와 에로티즘이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타유는 이 책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은 과연 본능에 충실한 자유의 영역일까요? 그는요, 완전히 반대라고 주장하죠. 인간의 성은 오히려 수없이 많은 규칙과 금기 속에서 정의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금기를 일부러 깨뜨리려는 위반의 욕망을 통해 비로소 특별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동물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정말이지 오직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동물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그 금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바타유는 여러 금기들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면서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규칙, 바로 근친상간 금기에 주목합니다. 자, 지금부터 인류학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불리는 근친상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금기는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보편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규칙이 너무나 제멋대로라서 수많은 사상가들을 정말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근친상간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가 문화마다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금지하는 관계가 다른 사회에서는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하니까요. 예를 들어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기본구조 사회라고 불렀던 많은 전통 부족 사회의 규칙을 보면요. 핵가족 중심인 현대사회, 즉 복합구조 사회에 사는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 그냥 먼 친척인 사촌이 그들 사회에서는 결혼은 상상도 못할 친남매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현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핵심적인 구분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행사촌과 교차사촌의 구분입니다. 자, 먼저 평행사촌부터 알아보죠. 개념은 간단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성별이 같은 형제자매의 자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남자 형제, 즉 삼촌의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의 여자 자매, 이모의 자녀들이 바로 평행사촌인 겁니다. 반면에 교차사촌은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여자자매, 즉 고모의 자녀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인 외삼촌의 자녀가 교차사촌에 해당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 평행사촌과 교차사촌은 나와의 혈연관계가 정확히 똑같아요. 유전적으로 똑같이 가깝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회에서는 평행사촌과의 결혼은 근친상간이라며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에 교차사촌과의 결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심지어 의무로까지 정해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과거의 이론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정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정말 수많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유전적 결함을 막기 위한 우생학적 설명부터 시작해서 원래부터 근친상간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 있다는 이론, 심지어 프로이트의 유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신화까지 아주 다양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은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하필 유전적으로 똑같은 교차사촌은 괜찮고 평행사촌은 안 되는지 이 기묘한 규칙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위험 때문이라면 둘 다 금지해야 맞고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면 굳이 법으로 막을 필요도 없었겠죠. 모든 설명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혀버리고 만 겁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시원하게 뚫어낸 인물이 바로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금지의 관점이 아니라 의무라는 관점으로 완전히 틀어서 생각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근친상간 금기가 단순히 이거 하지마 하는 소극적인 규칙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것은 동물의 세계인 자연에서 인간의 세계인 문화로 건너가는 거대한 다리를 놓은 인류 최초의 창조적인 행위 그 자체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기 때문에 인류는 비로소 동물이 아닌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의 이 놀라운 통찰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가 제시한 증여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경제, 종교, 법, 도덕이 전부 얽혀있는 말 그대로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복합적인 의례였거든요. 자,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비싼 최고급 샴페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샴페인의 가치는 단순히 그 맛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소중한 손님에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그 축제 같은 사회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혼자 방구석에서 몰래 다 마셔버리면 그건 그냥 비싼 술일 뿐이지 샴페인이 가진 그 특별한 가치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레비스트로스는 가로 이 샴페인의 논리가 근친상간 금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 집안의 딸이나 누이는 우리 가족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내주어야만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자 사회적인 교환의 시작을 알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 교환의 논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근친상간 금기의 진짜 의미는 내 누이와 결혼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너는 내 누이를 다른 집단에게 주어야만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누이를 다른 집단에 선물로 줌으로써 나에게도 그 집단으로부터 여성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이 선물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서로 고립되어 있던 가족들은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비로소 사회라는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야 드디어 그 지긋지긋했던 사촌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왜 평행사촌과의 결혼은 금지되고 교차사촌과의 결혼은 권장됐을까요? 평행사촌과 결혼하는 건 마치 선물을 가족 안에서만 돌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교환도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는 닫힌 고리, 즉 정적 균형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교차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집단과의 교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집단들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성의 체계를 만들고 동맹을 확장시키는 동적 불균형을 낳게 되죠. 이제야 모든 게 딱 들어맞죠? 이 규칙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동맹을 만들기 위한 교환의 논리에 따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교환의 논리는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타유는 그 답이 바로 부정, 즉 무언가를 거부하는 행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타류에 따르면요, 인간은 자연이 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부정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외부 세계, 즉 자연을 부정하고 인공적인 문화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금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부 세계, 즉 동물적인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도덕을 만들어내죠. 인간은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딸이나 누이를 다른 집단에 선물로 주는 행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 부정의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즉각적인 동물적 만족을 포기하고 그 대신 사회적 약속과 유대라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숭고한 결단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포기와 유보를 통해서 인류는 비로소 힘과 본능만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벗어나 존중과 약속이 존재하는 인간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것을 탐하는 대신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더 큰 관계를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물적인 탐욕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태도라고 바타유는 힝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금기라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인간은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얻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규칙을 위반하는 짜릿한 쾌감입니다. 바타요는 이 금지와 위반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야말로 에로티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규칙이 없는 동물은 위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금기를 아는 인간만이 금지된 선을 넘어서는 황홀경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 대한 부정은 근친상관을 넘어서 우리의 생물학적 규원을 떠오르게 하는 삶의 다른 근본적인 측면들로까지 확장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대변과 소변 사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인류는 자신의 동물적이고 더러운 기원에 대해서 깊은 수치심을 느껴왔어요. 하지만 바타유는 이 수치심이 절대로 본능적인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주입한 학습된 감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월경혈에 대한 공포입니다. 수많은 원시 사회에서 월경하는 여성은 죽음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격리되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기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피야말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야만적인 자연의 힘,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생명의 동물적 근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배설물을 혐오하고 숨기려는 것도 똑같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이런 혐오감이 전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즉 동물적 자연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사회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교육받은 결과물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과학과 위생시설 덕분에 이런 공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타유는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동물적 기원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인공의 세계로 만들려는 강박적인 충동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동물적 본성에 대한 이 끊임없는 투쟁은 놀랍게도 사회적 분류와 위계 질서의 바로 그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매너나 교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본질이 뭘까요? 바타유에 따르면 그건 바로 자신이 동물적 본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고상한 인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일종의 사회적 무기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지위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면의 동물성을 얼마나 능숙하게 통제하고 부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련되고 섬세한 행동은 더 높은 수준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거칠고 본능적인 행동은 동물성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 예절이 왜 그토록 복잡하고 부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싶은 동물적 탐욕을 내가 얼마나 잘 억제하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아주 정교한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위계 질서는 이처럼 차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동물 사이에 그리고 더 인간다운 사람과 덜 인간다운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리를 통해 창조되는 것이죠. 바타유는 이처럼 끊임없이 동물성을 부정하고 차이를 만들려는 충동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거대한 엔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마지막 가장 도발적인 제문 앞에 세웁니다. 과연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숭고한 이성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우리의 동물적 기원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와 혐오감일까요? 바타유의 책은 바로 이 불편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간은 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동물이기를 멈추게 됐을까요? 이 질문 좀 도발적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상가 조르주 바타유의 생각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단순한 동물적 존재에서 지금의 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르주 바타유의 책 바로 에로티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타유는 이 책에서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저주받은 부분들, 그러니까 어둡고 금기시되는 측면들을 아주 정면으로 파고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거기서 인간의 진짜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인간이 되는 그 조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금기라는 게 어떻게 인간만의 세계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금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에로티시즘은 또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아주 모순적인 제도, 그리고 결국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 어떻게 공포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타유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바타유에게 인간이라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려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바타유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거부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동물과 인간의 조건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동물은 자연을 그냥 받아들여요.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은 노동과 금기라는 인위적인 규칙으로 스스로를 지배하죠. 특히 성의 영역에서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동물에게 성이라는 건 자유롭고 제한 없는 충동의 표현 그 자체잖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성은 아주 엄격한 규칙과 통제 아래 놓여있는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바타유는 자연을 부정하는 이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해요. 첫 번째는 노동을 통한 외부 세계의 부정입니다. 우리는 자연물을 가공해서 도구를 만들고 집을 짓고 문명을 건설하죠. 이게 바로 자연 그대로의 세계를 인공적인 인간의 세계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금기를 통한 내부 세계의 부정입니다. 우리는 온갖 규칙과 터부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끓는 동물적인 충동, 특히 성적인 욕망이나 폭력성 같은 것들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동물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는 뭘까요? 네, 바로 금기입니다. 그런데 바타요가 말하는 금기는요, 그냥 이거 하지 마 라는 단순한 명령, 그 이상이에요. 바타유에게 금기는 거의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적인 충동이 날뛰는 혼돈스러운 자연의 세계와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깨끗한 인간의 세계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는 행위거든요. 이 경계선이 구워지는 순간 비로소 인간만의 성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금기들 중에서 가장 원형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금기로 바타유가 주목한 것, 그게 바로 근친상간 터부입니다. 인류의 어떤 문화를 봐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이 금기야말로 인간 세계를 세우는 첫 번째 주춧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바타유가 인용한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사례를 한번 보죠. 많은 원시 사회를 보면요, 평행사촌, 그러니까 아버지 쪽 형제들의 자녀나 어머니 쪽 자매들의 자녀들끼리의 결혼은 친남매 사이처럼 아주 엄격한 근친상간으로 금지돼요. 그런데 말이죠, 교차사촌, 그러니까 아버지 쪽 누이의 자녀나 어머니 쪽 형제의 자녀와의 결혼은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니,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적인 거리는 똑같은 사촌인데 말이죠. 이런 자의성이 뭘 보여주겠어요? 근친상간 금지의 논리가 유전적인 우생학 같은 생물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사회적인 논리입니다. 즉, 가족이라는 신성한 공간 안에서 동물적인 성적 욕망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순수하고 비성적인 인간관계의 질서를 만들려는 의지인 거예요. 더러운 자연의 무질서로부터 깨끗한 인간의 질서를 지켜내려는 행위, 바로 이게 금기의 본질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의 가장 뛰어나고 역설적인 통찰이 터져 나옵니다. 금기는 동물적인 성욕을 그냥 없애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금기는 그 동물적 성욕을 완전히 새롭고 아주 독특하게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3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아무런 규칙이 없는 원초적인 동물성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금기를 통해서 이 동물성을 부정하고 순수한 인간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에로티시즘입니다. 에로티시즘이란 만들어진 금기를 의식적으로 깨뜨리는 위반 행위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에로티시즘이 그냥 1단계의 동물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2단계, 즉 금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인간만의 행위라는 거죠. 바타유는 이 핵심적인 역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공포와 수치심,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에로티시즘에 아주 강력한 매력과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금지되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더더욱 갈망하게 되는 심리,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동물적인 성과, 인간적인 에로티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에로티즘은 맹목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규칙을, 어떤 금기를 깨고 있는지 명확하게 의식하는 지적인 행위입니다. 넘어서면 안 될 선을 넘는다는 그 짜릿함, 그 긴장감이야말로 에로티즘의 진짜 본질인 거죠. 바타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금지는 금지된 대상에 대한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존중은 마치 댐과 같아요.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댐이 터졌을 때의 힘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강력해지잖아요. 즉, 존중해야 할 경계를 넘을 때 느끼는 쾌감과 폭력성은 그냥 충동을 따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금지와 위반이라는 이 서로 모순되는 힘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면 이게 아주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 금지의 진짜 본질이 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증여의 의무에 있다고 봤어요. 이 터부는 내 가족의 여성을 내가 독점하려는 그 즉각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적 만족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을 선물로서 다른 집단에게 주도록 강제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족을 넘어선 더 큰 사회적인 유대와 교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나 누이를 다른 집안에 시집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눈앞의 동물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아주 심오한 체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념을 통해서 그 행위는 단순한 충동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정말 온갖 모순덩어리예요. 사회적인 이해관계와 가족의 순수함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섞어놓고요. 관능과 금기를 한 지붕 아래에 들여놓습니다. 남에게 내어주는 관대함과 상대를 소유하려는 탐욕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죠. 결국 결혼이란 질서 잡힌 깨끗한 인간 세계와 혼돈스러운 욕망의 현실 사이에서 찾아낸 위태로운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친상간 금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판을 더 크게 보죠. 인류는 단지 성욕뿐만 아니라 자연의 다른 여러 부분들을 끔찍하다, 더럽다고 선언하면서 스스로를 동물과 구분지어 왔습니다. 바타유가 인용한 이 문장은 정말 적나라하죠. 우리는 똥과 오줌 사이에서 태어난다.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기원에 대한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공포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이처럼 더러운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인간이라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자연에서는 배설물, 월경열, 시체의 부패, 죽음 같은 것들은 그냥 중립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콕 집어서 더럽다, 불결하다, 끔찍하다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엔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잖아요.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인 공포와 혐오감을 배우게 되죠. 결국 우리는 이처럼 혐오와 공포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배양함으로써 깨끗한 인간의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본질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즉 스스로에게 금기를 부과하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친상간 터부는 이 거대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가지 징후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또 무엇을 혐오하고 금지하도록 배웠을까요? 죽음, 폭력, 광기,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고 믿는 그 모든 지점에는 어김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금기와 공포가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시리즈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자,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의 역사, 그 대장정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는요, 바타유 사상의 가장 깊은 곳, 그야말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타유의 아주 도발적인 대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오래되고 또 거대한 수수께끼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건 뭐 인류학이든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모두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문인데요. 바로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왜 모든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이걸 이토록 강력하게 금지해왔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죠.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금기야말로 인간이 동물과 스스로를 구분짓는 바로 그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다고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건 안 돼 라는 규칙을 만들고 그걸 지킨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금기를 통해서 인간이 비로소 자연이라는 원초적인 상태를 벗어나 문어라는 세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규칙이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인 게 맞는데 막상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회마다 정말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범죄로 여기는 결혼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권장되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책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행사촌과 교차사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회에서는 이 둘을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봤다는 겁니다. 가령 아버지 쪽 형제의 자녀, 그러니까 평행사촌과는 결혼하면 큰일 나는데 어머니 쪽 오빠의 자녀, 즉 교차사촌과는 오히려 꼭 결혼해야 한다는 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습니다.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데요. 이 금기의 진짜 의미는 결혼하지 마라 라는 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딸과 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는 이걸 증여의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족 안에서만 결혼하는 걸 금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다른 부족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죠. 우리 부족의 여성을 다른 부족에게 선불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로부터 여성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요. 이런 여성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또 도움을 주는 끈끈한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고립된 가족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거대한 사회라는 그물망이 만들어졌다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입니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죠?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왜 우리는 근친상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그런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이건 그냥 사회 규칙을 어기면 안 되지 하는 수준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혐오감이죠. 레비스트로스의 이 멋진 이론도 이 감정의 근원까지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명되지 않는 공포의 문제를 파고들기 위해 조르주 바타유가 등장합니다. 바타유는 말하죠. 그 공포의 뿌리를 찾으려면 사회 규칙 같은 겉도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 질문은 바로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타유가 내놓는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동물적인 본성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생각해보면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아니라고 말하고 자연과 맞서 싸우는 존재라는 거죠. 바타유는 이 거대한 부정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노동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파괴하고 도구나 건물 같은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태도예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사체지만 인간은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면서 죽음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것도 죽음이라는 자연현상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의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자신의 동물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특히 성적인 것, 그리고 배설과 관련된 것들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금기시하는 것, 바로 이거죠. 결국 우리가 만든 인간의 세계라는 건 아주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인공적인 공간인 셈이에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 서로 지켜야 할 예의 범절, 존엄성을 가진 개인,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계 말이죠. 이 세계는 한마디로 동물적인 혼돈과 더러움을 철저하게 씻어내고 지워버린 후에 세워진 그런 인공적인 성역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자기의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강력한 충동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타유는 그 모든 것의 뚜리가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 바로 메스꺼움에 있다고 지목합니다. 옛날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대변과 소변 사이에서 태어난다.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우리의 탄생 자체가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배설물과 너무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근원적인 수치심과 혐오감,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부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동물적인 기원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숨기기 시작합니다. 배설물은 당연히 감춰야 할 것이 되고요. 성적인 행위 자체에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더 씌워지죠. 여성의 월경혈이나 피와 오물이 뒤섞이는 출산의 적나라한 과정 같은 것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바타유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이 혐오감은 절대 타고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자기 똥오줌을 전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놀기도 하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억지로 끌어내서 우리가 느끼는 이 혐오와 수치심을 주입하는 겁니다.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고 예절을 가르치면서요. 이 과정 전체가 바로 아이를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교육되고 학습된 매스꺼움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들을 갈라놓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성에 대한 거부가 그냥 개인의 감정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타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계급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기준이 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바타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러움이나 동물적인 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을 얼마나 잘 숨기고 통제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불쾌감을 느끼는지가 그 사람의 계급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소위 귀족이나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식사 예절 하나,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죠. 조금이라도 품이 없는 행동, 추잡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바타야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둘을 나누는 진짜 기준은 돈이 아니라 이 동물적인 본성에 대해 느끼는 고뇌의 깊이라는 거죠. 더 예민하게 고뇌하고 괴로워할수록 더 높은 등급의 인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질서가 가장 완벽하게 지켜지는 공간,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동물적인 본능, 폭력성, 더러움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아주 깨끗한 성역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성역 안에서 어머니나 누이 같은 가족들은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보호해야 할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길을 돌아왔는데요. 인간은 동물성을 부정하고 금기를 만들고 질서 있는 세계를 세운다. 이 모든 논의가 바로 지금 바타유의 에로티즘 이론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핵심 질문에 도달한 거죠. 인간은 왜 그토록 에로티즘에 매혹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타유는 먼저 동물적인 성과 인간의 에로티즘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동물의 짝짓기는 그냥 생물학적인 기능일 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인간의 에로티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로티즘은 그냥 생리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금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지극히 심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논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인간은 이건 더러워, 이건 안 돼 하면서 금기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이걸 통해 동물적인 자연과 구분되는 질서 정연한 인간의 세계를 만들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에로티즘은 바로 2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세운 그 신성한 벽을 우리 자신의 의지로 무너뜨리는 행위, 그게 바로 에로티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반의 순간, 금지되었던 동물성과 격렬하게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금기가 없다면 에로티즘도 있을 수 없다. 이게 바타유 이론의 대전제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혐오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금기를 위반했을 때 느끼는 쾌감과 황홀감도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금기인 근친상간이 가장 강력한 에로틱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결국 두려움과 욕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셈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순간은 우리가 애써 세운 그 질서의 벽 안에서 얌전히 살아가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그토록 부정해왔던 우리 안의 동물성과 마주하는 그 짜릿하고 위험한 위반의 순간일까요? 바타유의 에로티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